네, 국내 코로나19 완치자가 치료 중 확진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치율도 50%에 육박할 만큼 높아진 건데요. 하지만 해외 유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 곳곳에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방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병율 대한의협 코로나19 대책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주 동안 상태를 보면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100명대로 둔화가 됐고요. 네. 보면은 또 완치자는 연일 수백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좀 긍정적 시그널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을 좀 짚어보자면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일일 한 1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반 정도인 50명 정도 수준이 해외 유입 환자고 예.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50명 정도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환자 발생 양상만 본다면은 이제 좀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은 이제 해외 유입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좀 긍정적인 신호는 예. 현재 격리 해제자와 또 치료 중인 사람의 숫자가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격리 해제자가 4,528명이고요. 또 치료 중인 사람이 4,655명. 아마 이제 내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격리 해제가 되는 사람이 격리 중인 사람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완치율이 한 48% 이루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적어도 환자 관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병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를 이제 갖게 됐다. 예.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집단 감염이 뭐 곳곳에서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크게 퍼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100명 초반대와 두 자릿수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해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걱정되는 건데 제주도에서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하던 고교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네. 건데 현재까지는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해요. 이게 아마도 뭐 저희가 꾸준히 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얘기했습니다만 꼭 코로나19 확진자라는 것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어려서 그런 이유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무증상 그 이 확진자들이 적어도 한 20% 정도가 이제 확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이 공항에 도착해서 혼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또 김포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또 마침 공항에 나와 있는 어머니의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서 바로 또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그 접촉자들이 상당히 이제 제한된 그런 양상입니다. 예. 제주도 입장에서는 며칠 전에 그 가족이 와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를 당했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해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무증상의 경우에는 사실 뭐 연령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일정한 퍼센트로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보니까 국내 입국 비행기를 타려면 발열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게 이런 방식만으로는 어떤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증상은 없지만 네. 확진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면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모든 입국자를 격리해야 된다. 이런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해외 유입 비율이 최근에 20%까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격리에 대한 실효성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좀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그 해외에서 이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이제 일관된 주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각한 해외 그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제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우리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은 공항에서의 검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머물고자 하는 숙소에서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이 질병을 어떤 확산시키는데 방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이제 지금 그 어떤 확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음성일 경우에 능동 감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잠복기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네. 이분이 혹시라도 양성 판정을 증상이 나타나서
그 어떤 감염자로서의 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네. 능동 감시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2주간 의무적으로 본인이 머물고자 하는 숙소에서 격리토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증상 발현이 된 이후에 감염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근데 네. 이제 증상 발현이 되기 이틀 전 정도부터 WHO에 따르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네. 뭐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그 의견을 네.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곤욕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증상 상태에서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감염자에 대해서 접촉자를 조사할 때 현재는 하루 전에 접촉자들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이틀 전까지 접촉자를 조사하는 방안도 지금 방역 당국이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도 그러한 이 발표에 입각해서 그 접촉자를 관리할 때 이틀 전까지의 접촉자를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전국 곳곳에 집단 감염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리포트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었던 대구시의 이미주병원 62명 환자가 확인됐고요. 이게 보니까 대실요양병원하고 같은 건물을 썼었는데, 네. 이게 이 요양병원이 지난주에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마친 곳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3일 뒤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집단 감염이 좀 위험이 큰 어떤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 물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네네. 더 좀 세밀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고 우리가 계신지? 구로 콜센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구로 콜센터에서 이제 8일 날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 10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확진자로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이 건물에 있는 분들을 다 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코호트 격리를 한 것이죠. 네, 네.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제2미주병원의 사례는 초기에 대실요양병원에서 92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바로 그 건물 전체를 코호트 관리를 하는 그런 원칙을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네. 뒤늦게 62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초기에 이제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그리고 입원한 환자들은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렇죠. 아마도 이제 종사자들이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종사자들을 먼저 검사를 했는데 불행히도 누군가가 또 이 환자들을 감염을 시킨 것이 확인이 되고 예. 뒤늦게 이제 검사를 해서 현재 그 62명의 환자가 지금 발생을 했고 아직까지 또 25명이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그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집단적으로 모두 다 격리해야 된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라고 하지만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감염이 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니어도 얘기하셨던 동일 집단 격리, 네.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 감염은 방지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로 콜센터가 바로 그런 동일한 사례인데요. 그 구로 콜센터는 결국은 뭐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집단 발병을 일으켰던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초기에 코호트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환자의 그런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그 기사로도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서울 구로구의 만민중앙교회 여기도 이제 종교 집단인데 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일부 신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하 기도실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네. 보니까 이게 여기를 이제 폐쇄한 건데 저희가 신천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뭐 예배 형태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사람끼리 좀 붙어 있거나 예배 형태가 좀 독특한 형태의 집단으로 좀 이렇게 붙어서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가 이달 초부터 온라인 예배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도 좀 이걸 모니터링하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사택이 있고 예. 또 교인들이 거주하는 또 빌라가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죠. 네, 그 빌라가? 사택과 교인들이 거주하는 빌라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 교인들이 거주하는 빌라 지하실에 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도실에서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접촉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또 그 사택 근처에 또 교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택과 이 빌라와 지하 기도실 그리고 컨테이너 이 네 군데 장소를 신도들과 또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번갈아 가면서 이용을 하시면서 네. 지속적으로 접촉이 있지 않았나. 비록 그 이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네 군데 장소에서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촉자들이 한 24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접촉자들에 대한 지금 전수조사를 확인하고 있고요. 어제 한 200명 정도 조사를 마쳤고요. 또 교직자들을 중심으로 또 33명 검사를 했는데 일단 그중에서 3명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음성 말고 양성은 3명. 예, 그렇습니다. 그 2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 200명 중에서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지금 앞서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라는 곳에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뭐 말을 하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비말 감염, 특히나 그 공간을 계속 A가 이용했고 또 뒤이어서 딴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면서 같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그 간격이 사실 길지 않다면은 예. 충분히 그런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들로 이미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흔히 처음에는 마주보고 막 밥을 먹거나 얘기할 때 비말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거고 네. 혼자 있을 때는 뭐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염자가 지나간 곳에 금세 접촉하게 되면은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또 인지를 중국에서의 해야겠죠. 발표에 따르면은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예. 이 비말이 에어로졸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흩뿌려져 있다. 네. 그렇기 아하. 때문에 그 공간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이런 이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실에서의 종교 활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일단 역학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신도들이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 상당히 많은 감염자가 나올 우려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많은 이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도 네. 하고 많은 부모님들도 이제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일단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연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4월 6일 이후로 계약을 또 연기할지를 놓고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 총리가 그 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하게 되고요. 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일단 뭐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방역 차원이니까 뭐 접근을 할 때 일단은 여론 수렴도 해야겠습니다만 네.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좀 봐야겠죠. 어떻게 좀 네,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예. 그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해외 유입을 통한 그 감염이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그 학교의 이 계약은 좀 시기상조다. 네. 그리고 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그 조건은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이런 집단 발병에 따른 병상의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지 또 중환자실에 대한 이런 인공호흡기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지 예.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이런 이 충분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급식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이 얼마 전 그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싱가포르의 이 학교 이 감염 사례를 우리의 어떤 하나의 사례로 보겠다. 네. 그러면 싱가포르이 계약을 했거든요. 23일 날. 그렇죠. 그런데 계약하고 바로 이틀 만에 25일 날 감염자가 생겼죠. 유치원에서 19명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경우도 비춰봤을 때 아무래도 이 학교 현장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런 게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방금 전도 간단하게 짚어주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환기한 차원에서 계약을 앞두고 일단 뭐 학교들 입장에서도 운영 매뉴얼도 그렇고 각 교육청마다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란 내용 자체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만은 학교에서 꼭 지켜야 된다. 요청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침묵의 전파자라는 용어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 감염이 됐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등교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에 대한 1대1 그 이 대화를 통해서 예. 그 집안에 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을 했는지 또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담임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의 그 이 수업 시간에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이 좌석 배치 그리고 또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그 이 빈번하게 그런 이 친구들과 같이 접촉하는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예. 그런 학교 내에서의 지도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외 상황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사실 뭐 코로나19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 국내에는 이제 한소고비를 좀 넘은 것 같은 느낌이고 이 해외가 문제예요. 네, 유럽과 그렇습니다. 미국 상황이 진짜 뭐 이게 급증을 넘어서 폭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굉장히 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현재까지의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중국에서의 이런 환자 폭발적인 발생 양상이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예, 예. 유럽과 미국에서의 그 폭발적인 환자 발생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그 이 집중적인 환자 발생 양상이 이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10,000명까지는 되게 예. 오래 걸렸는데 그리고 한 달 사이에 10,000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8일 다음부터 만에 10만 명 됐어요. 이제 하루 만에 10,000명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예. 그래서 자고 나면 10,000명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초기의 안일한 대응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현재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흡했다. 이런 좀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예. 또 심지어는 뉴욕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찰관 그리고 또 소방대원들이 다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업무를 맡게 되는데 예. 이런 과정에서 환자들과의 접촉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이유 때문에 경찰관, 소방대원들의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유럽 쪽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태리, 스페인, 독일, 프랑스, 심지어는 스위스까지도 계속해서 환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고 독일이나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을 이미 초월을 했습니다. 약간 그렇기 라틴 때문에 계열 쪽이 그렇게 더 뭔가 좀 더 느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 습관 자체가 접촉을 많이 한다. 접촉도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초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확진 검사 자체가 좀 미흡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감염자들이 빙산의 일각에서 다수가 계속해서 이제 감염을 일으켰다. 이런 부분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확진 판정을 받기 이전에 이분들의 생활 습관을 보게 되면은 일단 식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2-3시간 정도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말 전파의 가능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도 왜 보면은 그쪽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좀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여겨진다면서요? 네, 마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착용을 하는 것이다. 아하.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예.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생활할 때 이런 마스크라는 것들을 전부 이 도외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자들,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전파를 시켰을 것이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그 인사하는 그 문화가 뺨을 비빕니다. 얼굴을 예, 비비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말이 전파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지속적인 확산 양상이 뭐랄까요,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또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지금 국내 확진자를 조금 짚어봐야 될 텐데 어젠 또
두 자릿수가 아니고 세 자릿수가 됐어요. 146명이 늘면서 9,478명이 네. 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큰 의미는 일단 없나요? 예. 집단 발병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네. 세 자릿수가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그 집단 발병이 이제 계속해서 접촉자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또 한 2, 3일 정도 세 자리 숫자를 가다가 예. 이제 그게 또 통제가 되면 다시 또 두 자리 숫자로 가서 한 뭐 70명, 80명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왜냐면 이제 주위에 워낙 지역사회 내에 이제 감염자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집단 생활을 할 때 또 다른 그런 소집단의 환자 발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집단 생활하는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 예. 그런 것들이 좀 강화가 돼야지만이 이 소위 말해서 두 자리 숫자를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그 신천지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만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또 촉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 지역별 환자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구가 71명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구는 감소세를 보이곤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많네요. 왜냐면은 예. 그 대구라는 지역 자체가 그 초기에 집중적인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무증상 감염자들 그리고 또 본인이 감염이 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소규모 집단 발병 양상이 아하.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이게 참-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사회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대구에서의 이런 지속적인 환자 발생 양상도 그렇죠.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얘기해 주신 그렇습니다. 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조금 아직까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 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확진자를 떠나서 아까 무증상 같은 경우는 네. 감염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감염되지 않았는데 왜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두기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알겠네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2주 단위의 거리두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그렇죠. 유지하는 것이 예. 바로 이제 잠복기가 2주. 그 2주 정도가 지나면 또 증상이 없는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또 치유가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치료되는 양상을 보게 되면은 그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분들도 평균 2주 정도면은 대부분 다 이제 격리 해제 내지는 또 증상이 있어서 또 치료받는 분들도 2주 정도가 되면 대부분 격리 해제가 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2주라는 그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또 이 방역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또 고무적인 것은 격리 해제가 또 283명이 늘면서 네. 4,811명이 됐습니다. 네. 일단 격리 중 환자보다는 더 이제 앞서게 되는 상황인 건데 격리 해제가 이렇게 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우리 일반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 저렇게 이제 치료가 잘 되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안도감을 이제 줄 수가 있는 하나의 사인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사망률이 좀 높습니다. 치명률이.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 1.4% 정도의 치명률을 보고 있습니다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치명률이 좀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현재 80대 경우에는 한 14% 정도의 치명률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치명률을 낮춤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치명률을 낮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망자는 물론 이탈리아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율을 봤을 때는 확실히 노인분들의 위험성은 큰 거군요. 아무래도 어. 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면역 이 기능이 좀 약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또 기저질환들도 다들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 폐렴과 같은 중증 질환이 발생되고 또 그 폐렴이라는 게 사실 또 어르신들의 경우는 한번 걸리게 되면은 치료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겨울철에 독감 걸렸다가 폐렴으로 사망하는 분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듯이 그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 있는 분들이 폐렴이 걸리게 되면은 상당히 치료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사망률을 줄이는데 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정부 차원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치사율 관련된 부분이 네.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국민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래도 네. 좀 이게 심각한가 심각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얘기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이제 늘 날씨라든가 여러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상당히 그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네. 실제로 독감 같은 것들로 뭐 보도가 되지는 않지만 네. 네.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비율이 꽤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사망자들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이제 갖춰지지 않습니다만 예. 미국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매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군요. 특히 저 금년에는 좀 더 이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뭐 2만 명 정도까지 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그렇군요. 그런 그 보도가 있는 걸 비춰봤을 때 네네. 사실 그 어르신들이 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렴으로 진행된 것들만 막을 수 있다면은 사망까지 이르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의료진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병률 대한의협 코로나19 대책위원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